박영수는 오래 잃은 둘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로 혼자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고 몸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째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딸 박지연과 사위 김도연 뿐이었는데 두 사람이 찾아올 때면 어쩐지 편안함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지연은 따뜻했지만 사위 도연은 언제나 그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가 묘하게 뾰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 부부가 방문한다고 해서 영수는 아침부터 방을 정리하고 간단히 과일까지 다듬어 놨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자 그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잘 지내셨죠? 그러나 그 뒤에서 신발을 툭 벗고 들어오는 사위 도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이었고 인사도 형식적으로 툭 내뱉었습니다. 예, 아버님.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영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태도를 눈치챘는지 영수의 팔을 살짝 붙잡고 들어가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오늘 식사 같이 하려고요. 남편이 근처 맛집 예약했어요. 도연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예, 미리 예약해놨습니다. 아버님도 밖에 좀 나가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챙겨주는 듯한 말투였고 시선은 영수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과일을 내오자 지연이 이것저것 챙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수는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도연아, 회사 일은 좀 어때? 요즘 많이 바쁘다더니. 그러나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 말투엔 관심도 예의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슬쩍 쳐다봤지만 도연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느끼던 감정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한 건가? 잠시 후 지연이 화장실에 갔고 방 안에는 도연과 영수만 남았습니다. 그때 도연은 갑자기 작은 숙소 예약 앱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생활비도 좀 빠듯하실 텐데. 뭐 지연이랑 의논해 보긴 해야겠지만 집 정리도 고민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영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그는 천천히 되묻자 도연은 별 생각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하고 집도 오래됐잖아요. 뭐 나중에 수리비 드는 것보다 지금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투는 공손한 듯 했지만 그 속엔 당신은 적어도 돈은 못 쓰게 해라라는 속내가 뻔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버님도 이제 우리 도움 좀 받으셔야죠. 지연한테도 부담되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말은 도움을 주겠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당신은 짐이고 재산은 우리 몫이다라는 신호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오자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여보. 아버님이랑 이야기 잘하고 있었어. 웃는 척하며 말했지만 영수는 그 웃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기 위해 나갔지만
도연의 태도는 계속 동일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영수의 취향을 묻지도 않았고 메뉴 주문할 때도 지연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저런 거 잘 못 드시잖아. 마치 영수 앞에서 그의 의견을 대신 말하고 판단까지 내려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도연은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회사 이야기, 주식 이야기만 했고 영수의 말은 중간에 끊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시죠? 요즘 경제가 어떻고? 그 말 끝에서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나와 영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아버지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속삭였지만 아버지 도연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영수는 미소만 지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짐으로만 보는구나.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구먼. 영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안방 책장에서 오래 사용하지 않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오래된 통장 몇 개와 함께 누렇게 바랜 예금 증서, 땅 관련 서류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이 넌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이 통장들 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숨겨왔는지 곧 알게 되겠지. 그 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분노, 단단한 결심이 모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시는 견뎌왔지만 앞으로의 무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 닿는 오래된 통장들은 이 사연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 하나가 사위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순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사위 김도연의 말투와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머릿속의 무거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른 오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도연이 말투가 좀 별로였죠? 죄송해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영수는 딸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 부부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쯤 지연 뒤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여보, 괜히 아버님 편만 들지 마. 현실적으로 말하는 건데.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사위의 진심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의 본색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주일 뒤 지연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위 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슬쩍 묻자 지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도연이 아버지 댁 오기 좀 꺼려해요. 왜? 지연은 낮게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드실 거라고 또 도와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지. 그 말 속에서 그는 서러움과 자존심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연이 다녀간 뒤 집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오늘만큼 허전한 날은 드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영수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꽂혀 있는 낡은 서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통장들이 들어있는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가방을 열고 통장 몇 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사위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실제로 내가 살아온 세월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안한 노인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오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많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전혀 모르는 투자와 적금, 그리고 오래전에 처분한 작은 땅 매각 대금까지 정확한 금액을 본다면 사위 도연이 지금처럼 무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결코 속 좁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을 견뎌온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일요일, 지연과 도연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연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영수를 한번 건성으로 훑어보고 곧바로 소파에 털썩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갈까 해요. 도연이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집은 가까운 게 좋지. 그러자 도연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집 혼자 지키기 힘드시잖아요. 혹시 정리하실 생각 있으시면 저희랑 상의라도 좀 하세요. 그 말은 마치 당신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라는 본심을 숨기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화가 아니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지연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동안 도연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화장실에 갔고 그 빈자리에서 서류 가방이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의 지퍼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평소였다면 무심하게 지나쳤겠지만 집 정리와 재산 이야기를 그토록 하던 도연에게 그 살짝 열린 틈은 너무나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연은 부엌에 있었고 영수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 가방 속에서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선택이 앞으로 그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는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딸 박지연이 과일을 써는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거실 한복판에서 사위 김도연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의자 위의 서류 가방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의 지퍼는 분명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영수가 깜빡 놓고 간 것이었죠. 그 작은 틈 사이로 오래된 통장 한 귀퉁이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노인의 서류 가방이라고 하면 각종 진료비 영수증이나
복지 서류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지금 도연이 본 것은 통장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아직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있었고 부엌에서 지연은 통화를 하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연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듯한 느린 동작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겉표지는 오래된 국민은행 통장이었고 가죽에 흠집이 많아 오래전에 만들어진 통장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별 생각 없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잔액 1억 3,824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움직이던 시간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1억 3천? 그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영수가 저금 같은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집도 오래된 빌라였고 아버님은 돈 욕심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연은 자연스럽게 영수를 돈 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며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숫자는 그가 생각해온 노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통장, 거기엔 적혀 있었습니다. 잔액 6,782만 원. 도연은 눈을 크게 뜨고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내 지연조차 본 적 없는 오래된 신협 통장이었습니다. 잔액 2억 4,155만 원. 도연은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고 숨소리는 가빠지고 눈빛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님은 대체 그때 그의 머릿속으로 온갖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영수가 입던 헐렁한 잠바, 낡은 신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사양하던 모습들, 그리고 정리할 생각 없냐는 질문 앞에서 잠시 슬프게 흔들리던 표정까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이 눈앞에서 하나하나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장, 그건 가장 밑에 깔려 있었고 표지도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도연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4억 3천만 원. 그 순간 도연은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430? 그가 지금까지 본 4개의 통장, 그 모든 금액을 합치니 8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 혼란, 죄책감, 탐욕, 후회. 온갖 감정이 엉켜들어 한순간에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아? 박영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통장을 급히 가방 속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어색할 정도로 상기돼 있었고 그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영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그냥 그 뭐 좀 떨어진 거 주우려고.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자신감 넘치던 말투가 오늘은 이상할 만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영수의 시선은 잠시 서류 가방에서 도연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아주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지연이 외쳤습니다. 여보, 과일 다 됐어.
아버지랑 같이 먹자. 도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영수에게 다가와 부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모시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 영수는 눈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아까 봤던 통장의 숫자가 그대로 비쳐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말투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 수 있었죠. 그래. 영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자. 그 말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의 태도는 완전히 그리고 이상할 만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날의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었기에 머릿속이 어지럽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집 전화가 유난히 빨리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도연이에요. 사위 김도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무심하고 건조하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건강 어떠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제가 뭐 좀 사다 드릴까요? 도연의 목소리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민원 처리하듯 건조하게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오랜만에 뵙는 은인처럼 공손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회사 안 가나? 그러자 도연은 급히 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재택근무라서요. 시간 괜찮아요. 아버님 집 근처라도 들릴까요? 이 말에 영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위는 어제 통장을 본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오지 마라. 그는 짧고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 번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제가 너무 불편하게만 해드렸던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이 말투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영수는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감각으로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인터폰 화면을 보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정장을 갖춰 입고 작은 꽃바구니까지 들고 서 있는 도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계신가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밝았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은 얼른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거 작은 과일 바구니예요. 그의 손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비싼 과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연은 거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님, 집이 좀 춥네요. 제가 보일러 설정 좀 바꿔드릴까요? 됐어. 손대지 마. 그러나 도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이미 보일러 조작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하지 않았고 친절하려는 행동이었지만 역으로 참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물잔을 가져와 영수 앞에 놓으며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무례했습니다.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울컥했을지도 모르지만 도연은 눈동자가 너무 흔들렸고 말의 끝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공손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과를 하나? 도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빠르게 답했습니다. 아버님을 많이 오해했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저희를 생각하시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에서 본 숫자가 아닌 장인의 진심을 깨달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영수에게는 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위의 변화는 감동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계산된 태도 변화라는 것을. 사위의 감시가 시작되다. 그날 오후 도연은 별것 아닌 척하며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아버님, 혹시 통장 정리라도 도와드릴까요? 요즘 은행 업무도 어렵고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내면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는구나.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도연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지연은 상황을 모르는 듯 밝은 얼굴이었고 도연은 그녀 뒤에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따뜻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도연은 영수에게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혹시 투자하시는 데라도 있나요? 영수는 묻는 듯 말하는 그의 태도에 더 큰 어이가 생겼습니다. 왜 묻니? 아, 그냥요. 아버님 연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누가 도와드리거나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나 해서요. 그 말은 통장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는 의미였고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고 싶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딱 잘라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도연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면 믿을 수 있죠. 그 말이 끝났을 때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사위의 태도, 변화는 절대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기대가 불러온 변화라는 것. 이날 저녁 도연은 평소와 다른 과한 친절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한다고 나서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며 주방으로 들어가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공손함을 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노인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너무 얇게 발라진 가짜 친절이라는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저녁이 다 된 후 지연 부부가 집을 떠나려 할 때 도연은 현관에서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정말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 말의 깊이에 영수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욕심낼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날 밤 영수는 책상 위에 통장들을 다시 올려놓고 오래도록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탐욕은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했고 영수의 결심 또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사위 김도연의 갑작스러운 과한 친절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도연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적극적으로 더 불편할 정도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며칠 뒤 저녁 영수가 동네 약국을 가려고 외투를 걸쳤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려는 순간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세요?
영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약 좀 받으러 나가려 한다. 그러자 도연은 즉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저한테 미리 전화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투는 마치 영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억지 친절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갈 수 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절대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위안이 위험하죠.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10분도 안 되어 도연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영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약국 봉투를 뺏듯이 들며 말했다. 아버님,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아버님이 괜히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 뒤에는 노인을 걱정하는 진심보다 통장을 지닌 노인을 가까이 두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더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요즘 통장 어디에 두세요? 집에 들어온 도연은 주변을 계속 힐끔거리며 살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통장이 다시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슬쩍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날 보여주시던 통장들 그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영수는 잡지에 눈을 둔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도연은 순간 입꼬리가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띄었습니다. 예. 아버님이 정하시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 마음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울림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통장 위치를 알고 싶다. 도연의 눈동자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위가 변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감정을 걷어낸 채 상대가 어디까지 욕심을 낼 것인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표정, 그리고 아내가 남긴 말이 떠오르다. 며칠이 지나 지연이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도연 없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이상하지 않아요? 영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자 지연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요즘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 통장에서 도와드릴 게 있다. 아버지 나이 생각해야 한다. 자꾸 그런 소리만 해요. 영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고통이 스쳤습니다. 아, 이 아이도 눈치챘구나.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를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아버지 집 구조가 위험하다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아버지를 모셔와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그 말은 영수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과거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손을 쥐며 했던 말. 여보,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아이들에게 주고 가요. 하지만 욕심이 보이면 절대 그대로 주면 안 돼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은근한 감시는 속도를 더해갔다. 며칠 뒤 도연은 이유도 없이 퇴근 후 거의 매일처럼 영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죠?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집 청소 도와드릴게요. 그는 심지어 영수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거실 여기저기를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통장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곳들을 자신도 모르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구나.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사위는 더 교묘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날 밤 사위가 돌아간 뒤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통장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아주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을 순 없지. 그렇다고 쉽게 줄 수도 없고. 그는 아내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저 아이에게 모든 걸 줄 순 없겠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한 미소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 아이를 시험해 볼 때가.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오래전 받아둔 땅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문서는 사위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수는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겠다. 박영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위 김도연의 지나친 친절, 통장의 잔액을 보자마자 뒤집힌 태도,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뻔한 욕심까지 그 모든 것이 영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를 휘저었습니다. 여보, 욕심이 보이면 그대로 주지 말아요. 아내 순자가 남긴 그 마지막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는 흐르는 대로 둘 수 없다고. 사위가 어디까지 욕심을 낼지, 그 욕심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질지 조용히 지켜보고 시험해 볼 때가 왔다고. 첫 번째 시험 내가 좀 도와줄까?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는 요 며칠 사이 유난히 잦아진 문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같이 하시죠. 아버님, 혹시 통장 보관함 바꾸실 생각 있으시면 제가. 아버님, 투자 사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위험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숨겨놓고 있던 땅 매각 잔금 증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적금 2개, 그리고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은행에서 받아온 빈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은 금액 딱 18만 원만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걸로 해보자. 그는 일부러 그 통장을 서류 가방 가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이것뿐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눈에 잘 띄게. 도연의 반응은 너무나 빠르고 솔직했다. 퇴근 시간 무렵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훨씬 깔끔한 정장을 입고 한 손엔 생닭과 야채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직접 저녁 해드릴게요. 도연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영수는 도연의 눈빛이 집안을 훑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엌, 거실, 선반, 책장, 마치 통장이 또 보이기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버님, 서류 정리 좀 하셨어요? 그가 조심스레 던진 말에 영수는 일부러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아, 좀 하다가 말았다. 귀찮아서. 도연의 귀가 순간적으로 쫑긋 섰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매끄럽게 거실에 놓인 서류 가방 근처로 움직였습니다.
영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도연은 서류 가방의 지퍼가 조금 열린 것을 보고 마치 우연인 척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열려 있네요. 정리하신 건가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물만 마셨습니다. 결국 도연의 손은 서류 가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첫 번째 시험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18만 원. 도연의 표정은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가 예상하던 8억이 넘는 금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통장은 꿈이었나? 그는 혼란에 빠진 듯 통장을 들고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그 통장이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영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쓰는 건 이거 하나다.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정리요? 무슨 의미로요?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영수는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분명 18만 원. 그의 입가에 실망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진심은 표정 하나로 드러났다. 도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애써 말했다. 아,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아버님 연세에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본 통장은 영수가 통장을 빼앗듯이 덥석 가져오며 대답했습니다. 잘못 봤을 거다.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에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본 8억은 갑자기 현실에서 사라져버린 느낌이었고 그와 함께 그가 품고 있던 기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밝은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아버님, 뭐 돈이 다는 아니니까요. 제가 도와드리면 되죠. 예.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 흔들렸고 표정은 억지 웃음으로 덮인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구나. 사위의 태도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예전과 달리 일찍 돌아갔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아침에 비해 훨씬 무거웠습니다. 통장의 잔액만큼 그의 태도도 함께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수는 아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첫 번째는 끝났구나. 다음은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날 밤 영수는 책상 위에 진짜 통장들을 다시 열어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위를 위한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깊고 더 확실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박영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드러난 사위 김도연의 민낯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잔액 18만 원짜리 통장을 보여준 순간 도연의 태도는 당황, 실망, 불안 거리두기까지 한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영수에게 하나의 중요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태도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이상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깊고 확실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진짜 통장들과 오래된 부동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중에서 단 하나, 땅 매각 잔금이 적힌 오래된 문서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문서는 아내와 함께 30년 전에 작은 밭을 공동 명의로 사두었다가 아내 사망 후 혼자 명의 변경을 하고 몇 년 전 조용히 매각한 땅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그의 진짜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문서 가장자리만 조금 책에서 삐져나오게 올려두었습니다. 누구라도 잠깐만 보면 우연히 보이게 된 서류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사위의 초조한 움직임. 그날 오후 도연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의 표정은 밝지도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띄웠지만 눈 밑에 굵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다. 그냥 쉬고 있지. 도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책상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통장 말씀 정말 잘못 본 걸까요? 혹시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마치 거기 있던 그 큰 돈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은 도연에게 더욱 초조함을 주었습니다. 의도한 순간, 잠시 후 지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는 통화를 위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삐져나온 오래된 서류. 그는 처음엔 모른 척하려 했지만 시선이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부엌 비어 있음, 안방 문 닫혀 있음, 영수 방 안에서 통화 중, 그리고 그는 천천히 서류 쪽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종이를 당겼습니다. 문서 제목, 부동산 매매잔금 수령 확인서.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잔금 수령 금액 4억 5,200만. 4,450이요? 그의 입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날짜는 몇 년 전, 매각자는 박영수, 수령 금액은 약 4억 5천. 그 순간 그의 뇌리는 어제 본 통장의 잔액들과 오늘 본 이 문서가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이걸 숨긴 거라면? 그럼 통장이 18만 원짜리 하나만 있을 리가 없어. 그의 눈빛이 짙은 탐욕으로 변해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뭐하니? 방문이 열리며 영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문서를 급히 내려놓고 결국 바닥에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여기 왜 이런 게. 말은 더듬었고 변명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영수는 문서를 주워 책상 위에 올려두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왜? 그게 궁금하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의 마지막 실수. 영수가 의자를 끌어앉자 도연은 조용히 그의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그 연세에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실까 해서.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표정, 목소리 떨림, 몸의 긴장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예, 아버님. 정말 내 걱정하는 거 맞나?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만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욕심, 기대, 조급함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영수는 그 시선을 꿰뚫어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너를 어디까지 시험해야 하는지 알겠다.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영수는 이미 결심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그리고 마지막 결말. 이 모든 건 이제 곧 시작될 일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사위 김도연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도연이 훔쳐보려다 떨어뜨린 부동산 매매 잔금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천천히 접어 서류함 안에 넣으면서 영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결심을 속으로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이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자. 그는 오랫동안 잊었던 강한 눈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의 마지막 목소리, 욕심이 보이면 절대 그대로 주지 말아요. 그 말은 이제 행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위한 무대 준비.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에 있는 작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직원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금액이 적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잔액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이 금액을 모두 출금하시겠습니까?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액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정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의 수익자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은행 직원과 서류 정리를 하며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자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너와 지연한테 할 말이 있다. 꼭 와라. 사위의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일찍 오라고 해서. 그 뒤에서 도연은 긴장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표정이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가장 먼저 그 봉투를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숨길 수 없는 욕심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죠? 도연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재산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의 눈동자는 번쩍했습니다. 숨소리까지 잦아들었고 지연도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재산이요? 지연은 묻는 표정이었지만 도연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선언, 그리고 흔들리는 사위. 영수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복사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적금 내역, 부동산 매각 기록.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8억이 넘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감동이 아니라 욕심이 꿈틀거리며 터지는 순간의 떨림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관리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도연은 당황한 듯 그러나 금방 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믿고 맡기시면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말요.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이제 이 돈의 주인이 되는 건가? 라는 기대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서야 남편의 욕심을 분명하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사위의 진짜 속내. 영수는 천천히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도연아, 예 아버님. 내가 준다면 정말 나를 위해 쓸 것이냐? 도연은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왜 며칠 전에는 나더러 집을 정리하라고 했느냐?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눈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숨소리가 커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그랬어? 도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정. 영수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닫고 자신의 품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으로 이 시험의 결말을 끝냈습니다. 이 재산은 너에게 가지 않는다.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의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의 욕심은 행동과 표정으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돈은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에게 준다. 욕심을 앞세운 사람에게 주고 갈 생각은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그러나 영수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가슴에 넣으며 일어서는 모습은 과거에 주눅든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선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재산의 주인. 며칠 뒤 영수는 조용히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긴 재산의 수익자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도연도 지연도 아닌 평생 자신을 도와준 한 사람,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되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아내의 먼 친척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욕심이 보이면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지켰어. 그날 영수는 평생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